안녕하십니까. 미시경제 13주차 2교시입니다. 먼저 앞에서 올린 게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14장인데요. 자본 이자 및 투자 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서 13장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노동시장에 대한 내용이죠. 노동시장의 균형과 관련해서 살펴본 내용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 자본, 일단은 진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건너뛰었던 부분인데 일단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본, 또 자본의 대가인 이자,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이제 투자 결정 문제인데 되게 이쪽 분야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는 분야죠. 경영학과에서는 이제 재무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투자론도 공부하고 금융시장론도 공부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자본하고 자본재 그리고 자본 서비스 개념 요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이제 생산 요소로서의 자본, 노동과 함께 투입되는 자본이 있죠. 그다음에 또 자본재에 대한 그 임대 시장입니다. 이거는 자본재에 대한 임대 시장 이 내용 본 다음에 이제 투자 결정에 관한 내용들 보고 자본 시장의 균형 보는데 이 부분하고 이제 자본 시장의 균형에 대한 내용은 잘라서 그 세 번째 원래 2강이 좀 2교시 강의가 좀 길어져 가지고 잘랐습니다. 근데 처음에 했던 것만큼 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는 거라. 그래서 먼저 그 자본재 및 자본 서비스에 대한 내용 먼저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자본이라는 것은 하나 이게 생산 요소입니다. 우리가 노동과 함께 자본 그리고 토지를 갖다가 이제 투입하는 거죠. 생산 요소로 가지고 생산 공정의 생산 과정에다가 노동과 자본, 토지를 투입해 가지고 생산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생산물에는 그 재화와 서비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이거 생산 요소로서 먼저 자본을 갖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해가지고 캐피탈이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쓰게 되면 C자로 시작되는데 보통 자본은 K로 표시를 하죠. 자본을 갖다 K로 표시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독일어의 앞자를 따가지고 표시하는 겁니다. 독일어에서 다스 카피탈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죠. 1867년에 칼 마르크스가 자본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 자본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다스 카피탈이에요. 가지고 그 책에서 마르크스가 자본을 갖다가 노동은 L로 표시를 하고 자본을 갖다가 K로 표시를 해가지고 자본의 여러 가지 흐름이나 이런 걸 설명한 이래 경제학자들은 다 같이 자본을 갖다가 K로 표시를 합니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경제이론, 공산주의 사상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반공을 갖다 강조하는 나라에서는 아주 마르크스는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위대한 경제학자인 건 틀림없습니다. 경제학 공부하거나 이럴 때도 제가 맨 앞부분에서 이제 경제학의 흐름을 갖다 많이 언급하는데 그래서 보통 위대한 경제학자 해가지고 세 사람 얘기합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가 있고요. 또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있죠. 그와 함께 칼 마르크스를 3대 경제학자로 다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는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책 보게 되면 마르크스의 책 같은 거 보게 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빨갱이다 해가지고 붙잡혀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막스 경제학자들 꽤 많았습니다. 원래 마르크스 경제학을 갖다 우리가 과거에는 정치 경제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경영학과의 소모임 중에 그 정치 경제 연구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정치경제연구회에서 옛날에 그랬습니다. 마르크스도 공부했어요, 많이.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이제 막스 경제학자들도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질문들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이제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 물론 그때는 이제 국내 번역 처음 대학교 나왔었는데, 번역이 돼서 나왔었는데 그 번역한 사람들 처음에 번역한 사람들은 다 붙잡혀갔습니다. 붙잡혀가가지고 이제 국정원 이런 데 끌려가가지고 아주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공부할 때도 이제 몰래 나온 책들 봤습니다. 북한판 자본론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번역된 책인데 북한에서 번역된 책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걸 카피한 책이죠. 몰래 카피한 책 해가지고 이제 지하에서 유통되는 책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책 갖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그때 이제 한참 이제 마르크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자본론, 소련에서 번역된 영업한 자본론도 봤고 해서 이제 자본을 갖다 공부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화된 자본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생산 요소로서 자본이라고 했는데요. 자본이라고 할 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이거 뭐라고 그래요? 자본이라고 하죠.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자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계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 회계에서도 바로 재무상태표가 있죠.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자본, 부채가 나오죠. 거기서도 자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자본이라고 하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자본재 해갖고 기계,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물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자본재인 기계, 장비, 기계라든가 생산 설비라든가 도구, 이런 거 다 자본이라고 합니다. 또 자본이라고 할 때 또 인적 자본도 있잖아요. 인적 자본 해가지고 인간에게 체화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통해서 인간에게 체화된 그 생산적 능력을 갖다가 자본이라고 하죠. 인적 자본. 그래서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자본 개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파악하는 자본은 하나의 생산 요소로서 투입되는 자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자본 해가지고 생산 요소로 투입되는 자본. 그래서 근데 기계라든가 기타 생산 설비가 제공하는 자본 서비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자본이 아니라 자본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자본 서비스 이런 개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하실 때 나왔을 거예요. 경제학 공부할 때 거시경제 파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한 나라의 GDP를 갖다 구할 때, GDP가 뭐죠? 국내 총생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국내 총생산을 갖다 구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주택이 제공하는, 주택이 창출하는 주거 서비스의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택이 있을 때 그 주택을 갖다 임대한 경우,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료 내죠.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이제 바로 GDP 계산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자기가 소유한 주택이에요. 자기가 소유한 주택에 자기가 거주한다. 그럼 이럴 때 그 주택이 창출하는 주거 서비스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택이 창출하는 주거 서비스의 가치는 생산된 거냐 아니냐 하는 거죠. 생산된 거죠, 물론. 그래서 우리가 GDP를 갖다 추계할 때는 그 주거 서비스의 가치를 갖다가 귀속 계산한다고 합니다. 귀속 계산이라는 게 뭐냐면 imputed 어카운트 해가지고 귀속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내 집에 살지 않고 만약에 그 집을 갖다가 임대했더라면 임대료가 나왔겠죠. 그 임대료를 계산해가지고 GDP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대료를 갖다 우리가 귀속 임대료라고 합니다. 귀속 임대료. imputed rent라고 해서 귀속 임대료라고 해갖고 그 GDP에 포함시켜요. 바로 뭐예요? 주택이 창출하는 주거 서비스의 가치입니다. 주택이 창출하는 주거 서비스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자본 서비스라고 그래요. 자본이 아니라 자본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로서 얘기할 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가 창출해가지고 기계가 투입됨으로써 뭐예요? 생산성이 높아지잖아요. 바로 그 기계가 창출하는 자본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본 그 자체라기보다 뭐예요? 자본이 창출하는 자본 서비스, 이게 바로 생산 요소로서의 자본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본 서비스라고 하는 거 바로 자본재인, 실물자본이죠. 자본재인 기계라든가 기타 생산 설비로부터 발생하는 게 자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자본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파악하셔야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계나 설비를 갖다 구입하는 데는 자금이 소요가 되죠.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다양한 자본 서비스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다양한 자본 서비스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뭐냐? 화폐자본이라는 겁니다. 화폐자본. 물론 화폐자본도 있지만 기계 그 자체 이런 것들은 다 실물자본이라고 하잖아요. 피지컬 캐피탈이라고 해서 실물자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본 서비스의 개념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기계 장비를 구입하는데 돈이 나가기도 하고 또 그 기계로부터 자본 서비스가 창출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자본 서비스를 갖다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뭔가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 화폐자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 서비스의 가격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자율이죠. 이자와 이자율 개념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이자라고 할 땐 그냥 자본 서비스의 대가를 갖다 그냥 이자라고 하지만 이자율이라고 할 때는 뭐죠? 자본 서비스 한 단위의 가격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 서비스 한 단위의 가격을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임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노동 서비스의 가격 해가지고 임금의 경우에도 뭐요? 임금과 임금률을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노동의 대가가 임금이다 그럴 때 별도로 임금률은 뭐냐? 자, 노동 한 단위. 물론 노동 한 단위라고 할 때는 뭐 노동 한 시간 뭐 아니면 노동자 한 사람 뭐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대가, 노동 한 단위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임금률이라고 해서 웨이지 레이트. 이것도 엄밀하게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과 임금률을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자와 이자율을 구분하는 것처럼 자, 임금과 임금률을 갖다 구분해야 되는데 뭐 대부분의 교과서를 쓰는 그 학자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책도 있지만 구분하지 않는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 임금률, 이자율 자, 이런 개념으로 써갖고 율 개념으로 파악하시는 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자본 서비스의 가격, 다시 얘기하면 자본 서비스 한 단위의 가격이죠. 한 단위의 가격이 바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생산 요소로서의 자본 계속 이어지는데 기업이 자본재를 갖다 구입한다. 기업이 자,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서 자본재를 갖다 구입할 때 이건 흔히 무슨 활동이 되는 거죠? 투자 활동입니다. 자본재를 갖다 구입하는 활동은 투자 활동이에요. 반면에 그 자본 서비스, 그 자본재가 창출하는 가치, 자본재가 창출하는 자본 서비스를 갖다 투입한다. 이건 무슨 활동입니까? 생산 활동입니다. 똑같은 자본과 관련된 거지만 뭐요?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은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 활동이고 반면에 그 자본재가 창출하는 서비스, 자본 서비스를 갖다가 생산 과정에다 투입하잖아요. 노동과 함께 생산 과정에 투입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뭡니까? 생산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우리가 자본재의 임대시장을 가정하면 그러니까 임대시장입니다. 자본재의 임대시장을 가정하는 경우 자본 서비스의 가격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경쟁적인 임대시장입니다. 이것도 경쟁시장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자, 경쟁적인 임대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본재의 임대시장을 가정할 때 자본 서비스의 가격, 즉 이자율은 경쟁적인 임대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재의 임대시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임대시장입니다. 자, 경쟁적 임대시장을 가정해요.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과 임대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 차이가 없죠. 똑같은 거라고 있죠. 그래서 자본재를 갖다 구입하는 것, 투자 활동입니다. 투자 활동이고, 그 다음에 이거 갖다 임대와 사실은 뭐예요? 정확하게는 임차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임대와 임차. 자, 임대는 뭐죠? 빌려주는 거예요. 임차는 빌리는 겁니다. 이 개념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자본재를 갖다 구입하는 것과 임대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는 다시 이제 임차라고 하는 거죠. 빌리는 겁니다. 임차.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대가가 똑같으니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경쟁적인 임대시장을 가정할 때 자본 서비스의 가격 뭐죠? 이자율인데 앞에서 우리가 이자율을 갖다 뭐라고 표시를 했죠? V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 이자율은 R로 많이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자본 서비스의 가격을 갖다가 V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식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자, PK는 프라이스죠. 캐피탈 프라이스예요. 캐피탈의 가격, 자본재의 가격입니다. 자본재의 가격이고 I는 뭐예요? 시장 이자율입니다. I는 시장 이자율. 자, D는 뭘까요? D는 감가상각률이에요. 자본재니까 가치가 하락하죠. 자본재를 갖다가 생산 과정에 투입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D는 바로 감가상각률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본 서비스의 가격 V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자본 서비스의 가격 V라고 할 때는 뭐죠? 자본재의 가격 PK에다가 자본재의 가격 PK 곱하기 뭐요? I 더하기 D가 됩니다. I 더하기 D. 왜냐하면 이제 시장 이자율뿐만 아니라 감가율까지 같이 계산해야죠. 가치가 하락하는 것만큼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서비스의 가격 V는 자본재 가격 PK 곱하기 1 더하기 D가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럼 여기 식에서 볼 때 이제 우변, 오른쪽 변이 있는데 오른쪽은 뭘 의미하는 거냐? PK 곱하기 1-D입니다. 뭘까요, 이건? 자, 자본 서비스의 기회비용이죠. 자본 서비스의 기회비용. 만약에 여기서 지금 자본 서비스를 갖다가 지금 투입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딴 데 이용했더라면, 다른 데 이용했더라면 뭔가 수입이 나왔겠죠. 그걸 포기하고서 현재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자본재 가격에다가 1 더하기 D를 갖다 곱한 것만큼 이게 바로 자본 서비스의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 중에서 노동시장 얘기할 때도 나왔었잖아요. 노동시장 얘기할 때도 노동의 공급을 갖다 결정할 때는 뭐예요? 주어진 시간을 갖다가 노동이냐 여가냐 구분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노동을 하면은 임금률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가를 즐기면 그 임금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가의 기회비용이 바로 뭐예요? 여가의 기회비용은 포기한 임금이 바로 여가의 기회비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본 서비스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른쪽 PK 곱하기 1I-D가 바로 I 플러스 D가 자본재의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서비스의 가격 V를 그렇게 해서 하나 개념 파악해 주시고요. 자, 이제 아주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본 서비스는 자본이 창출하는, 자본자가 창출하는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서비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본은 뭐예요? 자본은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이라고 할 때 자산, 자본, 또 부채는 뭐죠? 일정 시점에서 파악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죠. 일정 시점에서 파악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무슨 개념이에요? 저량, 즉 스탁 개념입니다. 자본은 스탁 개념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자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일정 기간이에요, 기간. 일정 기간 동안 투입되는 겁니다. 자, 유량, 플로우 개념이라고 하는 거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본 서비스는 일정 기간 동안 투입되는 플로우 개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식을 봤잖아요. V는 PK 곱하기 1-D라고 하는 식을 봤죠.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뭐냐? 연간 기준으로 자본 서비스의 가격을 갖다 측정해 주는 겁니다. 1년 단위로. 근데 이걸 쪼개가지고 뭐예요? 한 달, 또 일주일, 하루 또는 1시간을 단위로 해가지고 자본 서비스의 가격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가지고 자본 서비스의 가격을 측정하려면 가격을 조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본 서비스는 일정 기간 동안 투입되는 유량 개념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V를 갖다 계산했더니 V가 120만 원 나왔다. 자, 120만 원 계산됐다. 그러면 연간 단위로 한 거니까 월간 단위로 본다면 얼마예요? 10만 원이 되는 거죠. 월간 단위로 봤을 때는 자본 서비스의 가격이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본 서비스는 일정 기간 동안 투입되는 유량 개념이라고 하는 거,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생산 요소로서 자본 서비스의 투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거죠. 얼마나 투입할 것이냐. 자, 생산 요소로서 자본 서비스의 투입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것도 누가 투입하는 거예요? 자본 서비스를 투입하는 건 누가? 기업이 하는 거죠. 기업이 하는 것이고,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뭡니까? 이윤 극대화죠. 여기서도 이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자본 서비스를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결정하는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3장에서 공부했던 노동시장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노동 수요량을 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이 노동 수요량, 노동 투입량을 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노동을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증가하죠. 그 생산량의 증가분이 뭐죠?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한다.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생산량의 증가분이 뭐죠? 노동의 한계 생산이죠. 노동의 한계 생산해가지고 MPL입니다. 그러면 한계 생산물을 시장에다가 팔아요. 한계 생산물을 시장에다가 팔았을 때 얻는 돈이 뭡니까? 한계 생산 가치죠. VMPL로 표시했습니다. VMPL. 그래서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했을 때 기업이 얻는 것은 VMPL만큼 얻는 거죠. 근데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하게 되면 나가는 돈이 있죠. 나가는 돈은 뭐예요? 나가는 돈은 임금만큼 나가죠. 임금만큼. 한 단위를 더 투입할 때는 임금률만큼 돈이 나갑니다.
자, 임금률, 나가는 돈을 갖다 우리가 또 뭐라고 그랬죠? 한계 지출이라고 표현했죠. 한계 지출.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는 VMPL equal MEL. 노동의 한계 지출이에요. 물론 노동의 한계 지출은 뭐예요? 임금이에요. 임금률 만큼.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해가지고 노동 수요 곡선을 갖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으로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그 노동 수요 곡선상에 어떤 점을 택하든 간에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점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가격이 주어져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자, VMPL이니까 P 곱하기 MPL이었단 말이에요. P 곱하기 우리가 봤던 거 MPL. P 곱하기 MPL로 해가지고 계산했었죠. 앞에서 노동시장에서는. 그래서 P는 시장에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경쟁시장이니까 P는 시장에서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P가 얼마나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기업은 거기에 맞게 고용량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때 봤던 조건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자본 서비스의 투입량을 결정할 때도 같은 조건이에요. 자본 한 단위를 더 투입한다. 분명히 자본 한 단위를 더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그 생산량의 증가분이 뭐예요? 자본의 한계 생산이죠. 그럼 자본의 한계 생산을 시장에다가 팔았습니다. 팔 때 얻는 게 바로 뭐예요? 자본의 한계 생산 가치죠. MPK인데 얼마 받고 팔아요? 자, 시장 가격 P만큼 받고 팔잖아요. 그래서 P 곱하기 MPK 한 게 바로 뭐예요? 자본의 한계 생산 가치 VMPK입니다. 그럼 이제 자본 한 단위를 더 투입했습니다. 그럼 돈이 나가겠죠. 왜냐하면 자본을 투입했으니까 나가는 돈도 있죠. 나가는 게 뭐예요? 한계 지출입니다. 자본의 한계 지출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자율이죠. V만큼의 이자율. 그리고 아까 봤던 식에서 V는 뭐예요? PK 곱하기 I 더하기 D였죠. 이런 관계입니다. 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이게 바로 자본 서비스의 투입을 결정할 때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이윤 극대화 조건에 맞게 자본 서비스의 투입량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노동시장하고 똑같이 성립되는 건데 단지 이제 꼬리에 L이 아니라 K자가 붙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오른쪽 거는 이제 달라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W, 자, 임금률 해가지고 W로 봤던 것이고 이거 달라지죠. 그래서 기업이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자본 서비스를 투입합니다.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 되는 거예요. 자,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이 만족되도록 자본 서비스의 투입량을 정하면 이윤이 극대화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자, PK하고 D가 일정하다면 원래 PK하고 D는 일정하죠. 자, 자본의 가격 시장에서 주어집니다. 시장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뭐예요? 기업이 자본량을 늘리거나 줄인다고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률 D도 일정합니다. 그래서 PK와 D가 일정하다. 여기서 PK하고 D가 일정합니다. 자, D가 일정하다면 그럼 결국 자본 서비스의 투입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자본 서비스의 투입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I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죠? 자, PK하고 D가 일정하다면 당연히 PK하고 D가 일정하다면 당연히 I가 즉 이자율이 I가 바로 시장 이자율인데 I 즉 시장 이자율이 자본 서비스의 투입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PK와 D가 일정하다면 자본 서비스의 투입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I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럼 만약에 여기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본재, 영구적으로 사용한다. 자,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뭐죠? 감가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본재의 감가상각률 D는 얼마일까요? 영구적이니까 당연히 D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D가 0이 된다면 자본 서비스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D 빼고 구하면 되겠죠. D 빼고 구하게 되면 V는 PK 곱하기 I가 됩니다. 그리고 PK 곱하기 I라고 했으니까 이로부터 자본의 가격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PK는 V 나누기 I가 되는 겁니다. PK는 바로 V 나누기 I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이 관계는 이제 약간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본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본재인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없죠.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 거의 영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가치 구하거나 이럴 때
딱 10년인 경우하고 무한인 경우하고 계산하게 되면 거의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단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가정을 했지만 감가상각률은 D가 0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는 비현실적이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비현실적이지만 이 관계식은 다양한 자산의 가격을 측정할 때 많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이게. 근데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자본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자본 서비스의 가격. 자, PK인데 바로 자, V 나누기 I 해가지고 이자율이 자본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거 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투자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투자 결정입니다. 원래 투자라는 게 뭐죠? 투자라고 하는 게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에 소비하기 위해서 저축한 돈이 투자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갖다가 설명할 때는 다기간 모형이라고 합니다. 다기간, 여러 기간인데, 물론 우리가 여러 기간이라고 해서 뭐 5개, 6개 기간 비교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다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단순한 형태로 본다고 하면 결국 뭐예요? 자, 2개의 기간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일반 균형이나 이런 거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일반 균형. 자, 모든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거지만 모든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룬다. 분석하기가 쉽지 않죠. 가지고 이제 보통은 2개의 시장이 있다 하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에즈워스박스를 통해서 자, 일반 균형 분석을 봤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다기간 모형 해가지고 2개의 기간을 전제로 해가지고 기업의 투자 결정 원리를 갖다 설명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소비할 수도 있고, 자, 지금의 소비를 참고 뭐요? 자, 생산 과정에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소비하는 걸 참고 생산 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재화가 있다. 그런데 옥수수 같은 것들 뭐 이거 예를 들어도 됩니다. 옥수수. 뭐 지금 옥수수 소비할 수도 있지만 뭐요? 자, 다시 땅에다가 심으면 옥수수가 나오잖아요. 그거 투자하는 거죠. 가지고 이제 소비할 수도 있고 생산 과정에 투입할 수도 있는 이런 재화를 이용해서 다기간에 걸친 기업의 투자 결정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식을 만들려니까 자, C0 서브바. C0 서브바가 뭐냐? 그냥 C0 반대 서브바예요. 아래다가 표시했죠. 현재 부존량입니다. 현재가 제로고 1년 후가 미래입니다. 현재 부존량은 C0 바. 그 다음에 C0는 뭐예요? 현재 소비예요. 현재 소비가 C0입니다. 현재 주어진 부존량, 자, C0 서브 바. C0는 현재 소비고 C1은 1년 후 소비예요. 여기서 지금 기간이 2개니까 1년 후라는 게 결국 미래죠. 미래 소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규모가 있는데 인베스트먼트죠.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투자 규모. 자, 투자가 뭐예요? 현재 소비를 줄이고 현재 소비 대신에 미래 소비하기 위해서 현재 소비를 갖다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 결국 자,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 게 뭐죠? 자, 투자에 따라 미래 소비가 달라집니다. C1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 소비가. 그래서 C1은 현재 투자 규모의 함수예요. 미래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건데 현재 투자 규모의 함수다. 그래서 C1은 펑션 i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 f 프라임 i가 있습니다. 자, 펑션 프라임 i가 있는데 프라임 이게 무슨 표시죠? 1차 미분한 값이죠. 1차 미분한 값. 자, 미래 소비인데 미래 소비 함수인데 미래 소비 함수를 갖다 1차 미분했다. i에 관해서 1차 미분했습니다. 1차 미분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한계 소비가 되는 거야. 한계. 우리가 토탈 개념을 미분하면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1 미래 소비를 갖다 i에 관해서 미분한 값이 펑션 프라임 i인데 그러니까 한계 소비가 되는 거죠. 한계 소비. 자, 소비의 증가분이에요. 투자가 증가했을 때 미래 소비의 증가분이죠. 그래서 자, 펑션 i가 뭐예요? 한계 소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계 미래 소비죠. 정확하게는 한계 미래 소비인데 0보다 큽니다.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미분했어요. 자, 펑션 더블 프라임 i입니다. 자, 펑션 더블 프라임 i가 0보다 작다.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한계 미래 한계 소비가 한계 미래 소비가 체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체감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체감한다. 앞에서 우리가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자,
이 펑션 더블 프라임 i. 자, 2차 미분한 값이 0보다 작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한계 미래 소비가 체감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자, 펑션 프라임 i는 뭐예요? 자, 미래 한계 소비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미래 한계 소비는 0보다 크죠. 근데 0보다 크지만 뭐예요? 자,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체감한다는 거죠. 자, 2차 미분한 값이 0보다 작다는 말은 체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럼 결국 자, 현재 소비를 줄인 것만큼이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현재 부존량이 자, C0 서브 프라임이 부존량이라고 그랬죠. 부존량을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현재 소비는 일부만 한 거예요. 나머지 어떻게 한 거예요? 투자한 거죠.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자, C0 서브 프라임 빼기 C0가 바로 투자예요.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 소비를 갖다 줄인 다음에 그걸 나머지를 저축해가지고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이만큼이 바로 투자가 되는 거죠. 이 관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의뢰, 자, 미시경제 모형에서 의뢰 나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효용함수 얘기할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효용함수 얘기할 때, 자, 선호서열을 갖다가 함수 형태로 표시를 하면 효용함수고, 그 효용함수를 갖다 그래프를 표시하면 무차별 곡선이었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도 똑같은 접근 방법에 따라서 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조건에서 기업은 자, 순현재 가치예요. 순현가라고 하는 거 아시죠? Net Present Value 해가지고 NPV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현가를 극대화하도록 투자 규모를 갖다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하는 건데, 자, 순현가를 극대화하도록 투자 규모를 갖다 결정한다. 자, 순현가는 뭐죠? 총 현재 가치에서 투자 비용을 뺀 겁니다. 총 현재 가치에서 미래에 들어올 기대 수익의 총 현재 가치에서 투자 비용을 뺐기 때문에 순이 되는 거예요. 넷. 그래서 그로스하고 넷의 차이가 바로 그거죠. 그로스하고 넷의 차이가 투자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안 돼 있는가 하는 거죠. 가지고 투자 비용을 뺀 나머지 순 현재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투자 규모를 갖다 결정합니다. 앞에서 제일 먼저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자본 서비스의 투입 규모가 투자 아니에요. 그렇죠? 자본 서비스를 갖다 생산 과정에 투입한다. 그게 투자고 투자 활동이라고 그랬죠. 생산 활동이고. 그래서 투자 규모는 곧 자본 서비스의 투입 규모를 갖다 의미합니다. 자, 이제 P0는 현재 소비의 가격. 현재 소비가 C0였죠. 현재 소비가 C0였는데 현재 소비 C0의 가격은 P0.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소비가 C1이었죠. 자, 미래 소비의 가격을 P1으로 표시합니다. 가지고 표시하게 되면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게? 이게 파이를 갖다 표시한 겁니다. 파인데 그리스 문자 파인데 이제 글자체에 따라 폰트에 따라 파이가 이렇게도 나오고 또 묘하게도 나옵니다. 파입니다. 파이가 뭐예요? 이윤이에요. 이윤이고 자, 우리가 이윤이라고 할 때는 결국 뭐예요? 자, 총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 아닙니까?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게 이윤이다. 그런 개념을 적용한다고 하면 결국 뭐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윤 개념은 순현가가 이윤이에요. 순현가가 바로 이윤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총 현가에서 투자 비용을 뺀 거니까. 따라서 이것이 이윤이 되는 겁니다. 순현가. 그럼 순현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총현가에서 투자 비용을 빼야죠. 자, 총현가인데 총현가는 바로 뭐예요? 총현가는 자, 미래에 들어올 수익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자, 미래에 들어올 자, C1만큼이죠. C1만큼이 미래 소비고 자, 미래 소비의 가격을 갖다 곱한 겁니다. 가격을 갖다 곱한 건데 자, 이거 1년 후죠. 1년 후니까 현재 가치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P1 곱하기 C1 나누기 1 더하기 I의 1승이죠, 이게. 1년 후 총 현재 가치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P1 곱하기 C1 한 다음에 1 더하기 I로 나눈 거예요. 1년 후. 거기서 뭐예요? 현재 투자 비용을 빼야죠. 현재 나간 투자 비용. I만큼 나갔는데 가격은 얼마예요? 자, I가 바로 C0 아닙니까? C0만큼을 갖다가 이제 뺀 나머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 C0 서브 바.
빼기 C0가 I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기서 이 관계 아시겠죠? 이게 투자 비용입니다. 투자 비용이니까 이건 빼줘야 되는 거죠. 수년가니까.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가지고 이걸 다시 정리한다면, 자, 이유는, 자, 마이너스 P0I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그대로고, 요걸 좀 조정한 거죠. 아까 우리가 C1이 뭐라 그랬죠? C1은. 자, C1은 펑션 I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요 C1 대신에, 여기서, 자, 요 C1 대신에, 자, 펑션 I. 요걸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바꿔가지고, 자, P1 곱하기 펑션 I. 현재 가치 구하려면 나누기 1 더하기 I죠. 이렇게 해서 계산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자, 미분합니다. 아까, 자, 이 F 프라임 I라고 그랬죠. 1차 미분이에요. 1차 미분한 값. 자, 1차 미분한 값이니까 이걸 1차 미분합니다. 요걸 가지고 1차 미분을 하게 되면, 자, 1차 미분했습니다. NPV를 갖다가 1차 미분한 거예요. 자, 미분은 딜리버티브입니다. 딜리버티브 NPV, 딜리버티브 I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미분하면 뭐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P0 나오고 마이너스 P0.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P1은 그대로인데 펑션 프라임 I죠. 펑션 프라임 I. 1차 미분한 값이에요. 펑션 프라임 I. 현재 가치 구하는 거니까 나누기 1 플러스 I죠. 자, 미분한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0이. 1차 미분한 값이 0이 된다. 자, 1차 미분한 값이 뭐예요? 한계입니다. 자, 1차 미분한 값이 한계예요. 한계고, 근데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한계가 제로다. 한계가 제로면 토탈은 극대이죠. 극대. 토탈이 극대일 때 마지날은 0이다. 마지날이 0이면 토탈은 극대다. 관계 아시죠? 그게 여기서도 적용되는 겁니다. 가지고 1차 미분한 값 마지널인데 마지널을 갖다 0으로 만들면 토탈은 극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펑션 프라임 I가 바로 한계라고 그랬죠. 이게 펑션 프라임 I가 한계.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입니다. 그럼 자본의 한계 생산 개념이니까 이 식을 다르게 정리합니다. 다르게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르게 정리하게 되면, 자, 요거 먼저 씁니다. 요거 먼저, 자, P1 요거에 이제, 자, P1 펑션 I의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 가지고 이걸 갖다 정리해 주게 되면, 자, P1 나누기 1 플러스 I는, 자, 이거 펑션 I가 바로, 자, 펑션 프라임 I가 MPK입니다. MPK. 요거 했죠? 요거 관계 집어넣어 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결국 P1의 현재 가치예요. P1의 현재 가치 곱하기 한계 생산. 이게 뭐예요? 자, 자본의 한계 생산 가치입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 가치가 되는 것이고, 0이 됐으니까는, 요게 0이 됐으니까는 이퀄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P0가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P0가 되는 거죠. 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자, P0는 자본의 한계 지출과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생산 요소로서 자본 서비스의 고용에 관련된 원칙이에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칙. 자, 노동의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13장에서 봤던 노동에 대해서는. 자, 노동의 한계 생산과 노동의 한계 지출 또는 임금률이 같을 때 고용량을 정하면 이윤이 극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본의 경우라면 자본의 한계 생산 가치와 자본의 한계 지출이 같도록 자본 서비스를 고용하면 이윤이 극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가지고, 자, 요 관계, 요 식이 바로, 요 식이, 뭐, 오른쪽 것만 봐도 되고, 여기서부터 보셔도 되고, 여기서부터 봐도 되고, 이게 바로, 자, 자본 서비스의 고용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자, 식을 약간 다시 조정을 시켜가지고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가지고 MPK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MPK 여기 있죠? 요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요걸 중심으로 정리한 다음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I 나누기 1 더하기 P. P는 뭐예요? 야, 스몰 P는 물가입니다. 스몰 P는 물가예요. 물가.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 자, 1 더하기 R이 나오죠. R은 실질 이자율입니다. R은 실질 이자율이니까 I 나누기 P가 바로 실질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자, 1 더하기 P는 P0분의 P1. 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R은 실질 이자율이에요. 용한 게. 자, 이렇게 갖고 요 식이 전개되는 흐름인데 결국 별거 없습니다.
자, 토털과 마지널 간의 관계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얻는 거 나가는 게 같으면 되는 거죠. 어떤 거 한 단위 활동을 늘렸을 때, 한 단위 활동을 늘렸을 때 얻는 것과 나가는 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윤극대화 원리는 다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똑같이. 단지 이제 사용하는 아이디어하고 용어만 다른 거지. 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갖고 요 관계. 자, 이윤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윤 함수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요 관계를 갖다 제시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한 자본 서비스의 고용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윤극대화를 위한 자본 서비스의 고용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거 나와 있는 거 요걸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이래요. 가로축은 뭡니까? C0 현재 소비죠. 현재 소비고 세로축은 C1 미래 소비입니다. 결국 현재 소비하고 미래 소비 간의 선택 문제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선택 가능한 영역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예요? C0하고 CI 간의 선택 가능한 영역. 이게 바로 일종의 뭐예요? 앞에서 봤던 가로축이 XJ 양이고 세로축이 YJ 양이라면 결국 뭐예요?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이게. 이 까만색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서 까만색으로 그려지는 요선이 있죠. 이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과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생산 가능 곡선과 같은 개념으로. 이럴 때 최초에 주어져 있는 자, C0의 부존량이 있었죠. C0의 부존량이 얼마예요? C0 서브바 아니에요. C0 서브바. 가지고 만약에 이제 현재 소비를 갖다가 C0 스타만큼 했다면 이 차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만큼이 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부존량에서 자, 부존량 C0 서브바에서 자, C0 빼면은 바로 뭐예요? 그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만큼이 투자가 됩니다. 투자라고 되어 있죠? 투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성 NPK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로 뭐예요? 여기에 바로 기울여야 되는 거죠. 1 플러스 R입니다. 절대값은 물론 1 플러스 R이죠. 그 두 가지가 일치하도록 투자가 결정된다. 그 투자가 요 차이만큼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그만큼 투자하게 되면 자, 순현가가 뭐가 된다? 극대가 되는 겁니다. 자, 순현가 이게 이윤이에요. 자, 순현가 파이가 이윤이고 파이가 NPV 아니에요. 이럴 때 순현가가 극대가 되는 겁니다. 이 순현제 가치의 극대화 문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래서 이거 좀 범위를 좀 넓힙니다. 범위를 넓혀가지고 아까 두 기간만 얘기했지만 이제 좀 더 일반화 시켜야 돼요. 자, 자본재 한 단위를 투입합니다. 자, 자본재 한 단위를 투입하면 매년 RI만큼의 레비뉴예요. 레비뉴 I. 그 매년 레비뉴 I만큼의 왜냐면 레비뉴는 투자의 함수예요. I의 함수입니다. I의 함수이기 때문에 매년 RI만큼의 수입이 영구히 발생한다. 영구히 발생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영구히 발생한다면 감가상각률 D는 얼마예요? 제로죠. D가 제로인 상황 가정한 겁니다. 그럼 이럴 때 그럼 순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앞에서 봤던 식 그대로입니다. NPV인데 이거는 뭐예요? 최초에 투자한 금액이죠. 최초에 투자한 금액 해가지고 마이너스 PK 곱하기 I입니다. 근데 이제 자, 이만큼의 투자를 했으니까 돈이 나간 거죠. 이거는 돈이 나간 거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근데 1년 후에 얼마가 나와요? 매년 RI만큼의 수입이 나옵니다. 1년 후에 수입이 얼마? RI만큼 나와요. RI의 현재 가치는 얼마입니까? RI의 현재 가치는 RI 나누기 1 더하기 I의 1승. 자, 2년 후에도 RI만큼이 나와요. 현재 가치는 RI 나누기 1 더하기 I의 제곱이죠. 3년 후에도 RI만큼의 수입이 나옵니다. 현재 가치는 RI 나누기 1 더하기 I의 3승이죠. 그러다 N년까지 갑니다. N년까지 가요. RI 현재 가치 얼마예요? RI 나누기 1 더하기 I의 N승이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무한히 갑니다. 무한히 가요. 무한등비급수예요. 자, 무한등비급수의 계산 공식 아시죠? 1-공비분의 초항입니다. 1-공비분의 초항 해가지고 구하니까 여기서 요걸 제외한 나머지 이겁니다. 요걸 제외한 나머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합치니까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친 게 바로 1-공비분의 초항이에요. 1-공비분의 초항 해가지고 뭐요? RI 나누기 I가 됩니다. 계산하면 RI 나누기 I예요.
요 앞에 있는 거 요건 똑같이 그대로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고 더하기 Ri 나누기 I가 됩니다. 자, 이로부터 이제 우리가 또 NPV를 갖다가 I에 관해서 미분합니다. 한계가 되는 거죠, 이제. 한계 개념이 되는 것이고, 한계 개념으로 해가지고 미분하니까 I에 관해서 미분한 거예요. 앞에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PK. 더하기 R 프라임 I 나누기 뭐예요? I가 되는 거죠.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한계가 0이면 토탈은 극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순현자 가치를 갖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걸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R 프라임 I는 뭐예요? Ri 미분값이에요. 미분값. 1차 미분한 값입니다.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1차 미분한 값. 그래서 이제 Ri 딜리버티브 I입니다. 추가 투자로 인한 추가 수입이니까 바로 뭐예요? 한계예요. 추가 투자로 인한 추가 수입이니까 한계. 즉 자본의 한계 생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이제 R 프라임 R 프라임 I 나누기 I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R 프라임 I 나누기 I. 이게 바로 뭐예요?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입의 합의 현재 가치 또는 뭐예요? 현재 가치의 합계. 현가 합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현가 합 해가지고 현재 가치 합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내용 또 뜯어가지고 저 뒤에 가서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또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투자 결정 문제와 또 우리가 임대 시장의 균형 내용 보는데, 자, 그 뒤에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또 다시 3교시 강의에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처음 했던 게 한 50분 잠깐 넘었는데 좀 말을 줄여가지고 50분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 내용 보시고 그 뒤에 이제 이어서 공부하실 내용이 5장과 6장을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5장과 6장도 특히 이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할 때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 이제 다음 주가 14주지요. 14주까지 다음 주 수업을 하고, 자, 시험은 그 다음 주에 봅니다. 그 다음 주에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6월 23일이 수요일인가요? 아마 그때 6월 23일 날 아마 시험 보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도 원래 수요일이라 올해 교무위원회 총장 이하 이제 각 단과대학장들 모여갖고 이제 학교에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교무위원회가 있었는데 아직 회의 내용이 어떤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을 갖다가 오프라인으로 볼 거냐 온라인으로 볼 거냐 이렇게 하는 건데 처음에 정한 대로 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제가 이제 알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할 걸 갖다가 이제 생각하시고, 지금 제일 민감하게 예민한 게 그거예요. 부정행위. 2명, 3명 모여가지고 같이 시험 본다는 거죠. 지금 여러 대학에서도 지금 발각되고 해가지고, 또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명이 한꺼번에 앉아서 시험을 봤다는 거니까 전 과목 다 0점으로 한 겁니다. 걔들은 그 과목은 0점. 근데 그 과목만 그랬을까요? 다른 과목은 안 그랬고, 지금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걔들은 어떻게 한 학기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죠? 되게 제보자가 생기죠. 그 내부 같이 참여한 사람 중에 뭔가 나는 충분히 참여가 안 돼가지고 난 열심히 같이 담합한 애들에 비하면 나는 뭔가 좀 얻은 게 적다. 이런 애들이 또 뭐예요? 이런 애들이 또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가 나오게 되면 결국 뭡니까? 이 과목 전체를 갖다 0점으로 할지도 몰라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런 시도는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여러분들이 정정당당하게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갖다 제가 충분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마시고, 저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그에 응당한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시도조차도 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